코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나오셨어요.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의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준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8일 남았습니다. 8일. 게다가 오늘 사실 노동절이어서 오늘부터 쭉 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왜? 이게 유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유세 지원하다 보니까. 예, 목이 좀 고장나는 건 그러게 좀 잠기셨네요. 둘째치고 체력적으로 이제 유승민 후보가 그러니까 어제 대구의 야구장에서. 대구의 야구장도 가고, 대구의 그 김광석 거리 그쪽도 가고, 그리고 그 대구의 동성로에서 또 유세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예. 특이한 후보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 보수 후보인데. 그런데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막판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사실 유승민 후보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가 하락세를 보이고 문재인 대세론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남은 변수 뭐라고 보세요, 소장님? 예, 흔히들 후보자들이 교통사고라든지 큰 사고만 없으면 된다 또는 주위에서 말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는 남은 변수가 그것보다는 그 선거 구도의 변화라고 봅니다. 구도의 변화? 네. 지금까지는 전통적 구도가 아니라 전통적 구도를 하면 흔히 그 이념 구도 또는 지역 구도 이런 거였는데 그게 좀 깨어지면서 세대 간의 대결이라든지 정책 대결로 간다 이랬는데 그 세대 간의 대결, 정책 대결이 무너지고 전통적 구도인 이념 대결, 지역 대결 구도를 되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남은 일주일간 격화되면은 선거 판세에 좀 영향을 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대결집이라는 게 일어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구도가 벌어지려면은 좀 구도가 간단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탄핵 이후에 탄핵 역풍 맞아가지고 한나라당이 다시 이제 조금 살아나려고 할 때 그때는 어쨌든 양당 체제였기 때문에 나중에 막판 보수가 결집할 때 별로 고민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제 대구에 가서 느낀 것도 그렇지만은 막판에 이제 부동층으로 있는 보수층이 소위 샤이 보수층이라고 하는 층이 뭉치려고 해도 답안지가 너무 복잡해요 지금. 네, 이게 진짜 문재인 당선 저지를 위해서 2등 후보한테 몰아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오랫동안 보수의 적자 정당이었던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찾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대결집도 아주 결집된 형태가 나타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홍준표 후보는 계속해서 나 양강구도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만 누르면은 그 역전만 되면은 난 양강구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워낙 지금 후보 확정된 다음에 한 7% 8%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급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까지 실제로 탄핵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 20%에도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이렇게 표현을 깔고 시작해야 되는 표가 한 20% 되는데 20%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요. 오히려 만약에 후보가 김진태 후보로 됐으면은 시작점이 거길 거다. 이 시절에서 시작했을 거다. 확장성은 좀 덜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복잡한 구도를 단순화하려는 시도가 홍 후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표 결집이 있으니까. 마지막 변수로. 그런데 이제 시간은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빨리 그 도지사 사퇴하고 빨리 뛰어들었더라면은 빨리 이게 결집이 될 텐데 거기서 한 일주일 까먹었고. 그다음에 그 대지 흥분제 때문에 또 한 일주일 발목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집이 늦어지면서 이제 좀 뒤늦게 결집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준석 위원장 말이 다 옳지만 또 동시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가 잘했다고 박수 30%. 이 30% 결집은 결국은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결집을 하는데 시간차 있을 뿐이다. 근데 그 결집해내는데 주문이 필요하죠. 그 주문이 뭔가 하면은 역시 안보 프레임이다. 이런 게. 과연 8일 안에 그것이 먹힐 것이냐. 호 소장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고. 안철수 후보 측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샤이 안철수가 분명히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안철수다. 이것만 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안철수 표.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샤이 안철수가 발동을 하려면요. 그 샤이한 사람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투표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샤이 안철수가 진짜 샤이 안철수 상태로 있으면 투표로 연결이 안 되겠죠. 끝까지 샤이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고지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한 3주 전에 굉장히 고지율을 기록하면서 이제 분위기 탔을 때 저는 그때 전국 주도권은 안철수 후보에게 있었다 봅니다. 지금 시점에 전국 주도권이라는 거는 안철수 후보한테 있다 보기 어렵고 막판에 이제 불씨로 타오를 수 있었던 게 김종인 대표와의 어떤 연대 가능성이었는데
이거 다 안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과거에 김종인 대표 자르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예, 뭐 노무현 대통령이 알면은 깜짝 놀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가지고 지금 결합을 물리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형태로 결합하잖아요. 무슨 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에 앉히고 통합정부 추진위원장 예, 그런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모시되 국민의당 입당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제3지대에서 뭐 말을 했더니만은 거기에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 뭐 홍준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힘을 빼버린 게 누굽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그 전국 주도권을 가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어쨌든 막차 티켓이 있었을 때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게 이제 좀 아쉽다. 근데 뭐 이거는 이미 예측됐던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두 분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맹쾌한 합의사항이 없는 거죠. 큰 틀에서 대충 얼버무린 상황에서 급하게 나온 거다 보니까 개헌이라는 큰 고리가 뭐 이렇게 강론에 들어가면 다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고 주도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집권해서 이렇게 간다면은 처음부터 삐걱대서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김종인 대표의 합류는 큰 변수는 안 될 거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진정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준석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주도권을 쥐었을 때, 잘 나갈 때, 뭐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그런 순간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모아냈다면은 진정성이 인정받고 더 힘이 높아지면서 굳히기에 들어갔을 텐데 이게 완전히 하락 국면에서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뭐 타겟책, 고육지책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또 뭐 극약 처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약 처방은 어떤 데 합니까? 진짜 마지막에 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약은 잘 안 들어요. 그때 이제 주도권을 잡았을 때 만약에 그때 이제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고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을 뭐 계속 군불 떼는 거죠. 군불 뗐으면은 선거 일주일 앞두고까지도 계속 그 얘기가 군불로 작용하고 다른 프레임이 전혀 안 먹힙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어떤 그 주목받고 있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나머지 둘이 그냥 사퇴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하무인격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단일화에 응할 리도 없고 실제로 그 계산 속에서 예를 들어 3자 단일화 조사라든지 단일화 조사를 돌려보면은 그 당시엔 안철수 후보가 꽤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그렇게 유리하게 나올 것도 아닌 거고 본인도 상황 꼬이는 거죠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기도 전에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을 바탕으로 대선 구도를 바탕으로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여론조사 기관을 골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자체를 자 잠깐 계시고요. 이준석 위원장은 누구 상한가? 저는 김부겸 의원을 좀 골랐습니다. 김부겸 의원, 대구의 김부겸 의원. 허 소장님, 여론조사 기관이 왜 상한가예요? 지금 이번 대선 그렇고 또 지난번 총선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이 뭐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조금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조사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시비도 있었고. 그래서 뭐 특정 후보 측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요즘 선거판은 여론조사 기관이 주도하는 판이 아닌가. 여론조사를 내놓음으로써 선거판의 흐름을 오히려 주도해내고 또 후보들은 그 여론조사를 보고 자기 전략을 수정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늘이 5월 1일이고 내일 5월 2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까지의 조사한 것을 공포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계속 되는 거죠. 계속 되는 거지만 발표할 수 있는 건 2일 조사까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 조사는 할 수 있지만 발표가 안 돼요. 또 2일까지 조사한 거는 발표는 뭐 그다음 할 수도 있고 계속 그 인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남은 일주일간 국민들의 모든 관심, 언론의 모든 인용이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매우 주목받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캠프들이 여론조사에 뭐 민감하지만 이번엔 정말 민감했죠. 그렇죠. 사실 여론조사가 아까 말한 구도 형성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도 여론조사가 계속 들먹여지고 실제 나온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이었지만 그 전까지 뭐 안희정 지사가 따라잡았다. 뭐 맞아요. 사실 문항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대상을 상태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결과는 사실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의 부상이라는 것도 양자 여론조사 갑자기 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때 안철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홍준표, 유승민 후보랑 양자 대결을 붙여놔도 아마 비슷한 수치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또 그걸 언론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띄워주고 이런 구도가 많이 형성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그런 뭐 규제를 할까요? 내지는
이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여론조사 기관도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국민도 그 결과를 따라서 후보를 쳐다보는 눈빛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 좀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상한가 여론조사 기관.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를 김부겸 의원을 꼽아오셨어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대선에서 표를 얻고 또는 여론 지지율을 얻고 하는 치른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말 고무된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은 또 반대로는 그게 이제 여론조사는 그런 거죠. 오프라인에서는 아직까지 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민주당 운동원들이 뭐 확성기 소리 조금만 크게 틀어도 시장 상인 나와서 항의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부겸 의원이 이제 SNS상으로 이제 그 영상이 한번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대구의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또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는 듯한 그 영상이 돌았는데. 대구 유권자들 정신 차리시라 이렇게 호통치는 그 영상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게 돌면서 SNS상에서 상당히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어쨌든 정치 인생에 보면은 그런 도전하는 의미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또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정작 그거 영상을 이제 대구의 장년층에게 이제 물어봤더니만은 또 그것도 기분 나빴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부겸 후보의 도전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또 득과 실이 교차하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 영상 보면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좀 받아들여질 거라 유권자들에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TK 지역에서 김부겸 의원이 이제 뚫었지 않습니까? 지역주의 벽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구심점이 생긴 거죠. TK 야당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양반이 굉장히 그 친화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스킨십도 좋고, 그다음에 뭐 연설도 아주 잘하시고. 인상도 구수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유권자들이 잘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친근하게. 다만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번에도 이런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이분이 이제 당내 경선에서는 그럼 왜 빨리 실패를 했느냐. 그러니까 경쟁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대구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이제 김부겸 의원은 사실은 대구 민심과 약간 타협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대구에서 또 좋은 반응을 얻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됐지만 당내 경선에서는 대구 민심에 타협하는 방식의 경선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야권 강력한 지지자들로부터 오히려 비토를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탠스를 좀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 SNS 동영상이 올라옴으로써 이제 본인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됐죠. 그랬기 때문에 뭐 어쨌든 야권에서는 차세대 유력한 주자로 급부상할 거라고 봅니다. 차세대 주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이르지만 차세대 주자가 그럼 누가 있다고 보세요? 김부겸, 뭐 이재명, 안희정 이런 분들 다 줄줄이 박원순, 김두관 등등이 이제 있는데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급부상을 또 하겠죠. 근데 뭐 그 중에서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대 정신을 역시 잘 붙들고 가고 또 야권 전체의 또 정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잘 해야 되죠.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야권 주자가 크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야권 주자가. 왜냐하면 어차피 대통령이 되면은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 커지는 걸 차단하는 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속된 표현으로 대들면은 조금만 대들면은 바로 뭐 물론 아주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배신의 정치 이런 언급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 대권 주자를 키우긴 하지만 또 원래 지지층에서 배신으로 찍어버리면은 지금 유승민 의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똑같은 걸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 주자가 굉장히 뜨기 힘든데 그러니까 자기 스탠스를 잘 잡아야 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주자로 떠오를 때 했던 가장 강력한 이야기 중에 한마디가 뭔가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채도 자산도 모두 승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면만 자꾸 가져가려 하면 안 되고 그 부정적인 면까지도 자기가 다 안고 비판을 감수하면서 돌파하겠다는 걸 보여줄 때 이제 정권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승계가 돼야 되고 또 정권을 잃은 야권일 때는 뭐 기존 여당하고의 선명한 투쟁 속에서 승자가 되고. 그래서 아마 내년 지자체 선거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한 첫 시험대가 될 겁니다. 이제 새 정부가 만약 출범해서 된다면은 장관 트랙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자체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약간 자유도 면에서는 지자체장으로 가는 쪽들이 대선 주자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상한가 점검을 해봤고요. 하한가로 가겠습니다. 하한가. 이번 주에는 누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는 건데 허성무 소장님은 누구 하한가로 꼽아? 김관진 안보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준석 위원장은 누구 하한가 주시겠어요? 저는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를 하한가로? 예, 하한가. 하한가로. 우리 아까 한참 얘기 나눴잖아요. 지지율 오르고 있다. 그렇죠. 예, 상한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적인 자유한국당 후보, 새누리당 후보의 네. 시작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점부터가. 그건 아마 홍 후보 본인의 어쨌든 그런 뭐 사퇴를 늦게 했다든지 네. 뭐 이런 전술적 실패들에 기인한 것 같은데 지금 선거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좀 더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16% 이렇게 15%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과거 정동영 후보도 이렇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2등 후보가 되기엔 좀 지금 뭐 안철수 후보랑 겨뤄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렇게 쉽지 않은 경쟁이라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가 그 얘기는 한참 했죠. 예. 양강 구도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국 홍준표 후보가 더 오를 것이냐 8일 동안 아니냐를 결정할 것이다. 이 얘기했는데 저는 유승민 후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이제 단일화는 완전 끝난 거죠? 그 얘기는? 지금 1등 후보와 2등 후보가 한 3% 차이로 경쟁하고 있어가지고 단일화하면 뭐 결과 바뀌고 이럴 거면은 나중에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그게 비판이 말이 되거든요. 당신 때문에 졌다라는 게. 근데 그게 지금 먹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뭐 잘 분석해 주셨지만은 결국에는 보수 헤게모니 싸움이 이제 있을 건데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 친박당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지금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 그 당을 소위 말하면 당권을 줄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렵다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번에 단일화 하자고 주장했던 의원들이 하나를 뭉쳐가지고 어떤 당권 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이런 거죠. 소위 말하는 당에서 소수자들끼리는 또 그럼 당 밖으로 또 연대할 수 있는 거고 뭐 보수의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거는 올해 말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 단일화 얘기는 그 전초전 같은 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안 될 거다. 네, 그렇죠. 끝난 거다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허성무 소장은 하한가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대충 짐작은 갑니다. 왜 뽑으셨는지. 예. 이번에 뭐 사드 때문에 국민들 뭐 잘 보셨을 텐데요. 어쨌든 뭐 형식은 국방부에서 다 하죠. 발표도 국방부가 하고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드 조기 배치 문제를 뭐 협상하고 미국과 또 결정 지은 건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게 뭐 좀 일종의 맹신 같은 게 있죠. 맹신이요? 네. 뭐 사드만 배치하면은 뭐 북의 핵 공격,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안전하다. 뭐 이런 맹신. 그래서 무조건 미국이 하자면은 옳다 하자. 이런 주의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뭐 이번에 자기들이 끊임없이 김관진 안보실장이든 국방부든 다 이야기를 했지만 비용은 무조건 미국이 된다. 우리는 뭐 부지만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뒤집혔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하고 카운터 파트너라고 하는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또 지금 이야기가 어제 저녁부터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했던 이런 미국과의 협상 과정은 국내의 반대 여론이라든지 의회의 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다 무시한 일방주의를 함으로써 오히려 국익을 해친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게 일부 대선 주자들도 편승해서 갖지 않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어떤 일방주의에 끌려다니는 것은 이런 말은 국익이고 말은 안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국방부랑 백악관 쪽에서는 어쨌든 트럼프가 1조 내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고 트럼프의 발언을 잘 곱씹어 보면은 이게 한 1조 원짜리 되는 무기인데 우리가 공짜로 갖다 주는 거 아니냐면 약간 생색내는 발언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고요. 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트럼프의 오히려 좀 충격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김관진 실장은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군인은 군인다운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뭐 외교관들은 외교관다워야 되는 것이고 이걸 조정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 뒤면 대통령 생기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이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억에 나는 일화가 뭐가 있냐면은 9.11 테러 이후에 부시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그때 오바마한테 권력 이양할 때 부시가 파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임기 말에 소위 말하는 레임덕 기간에 차기 정부의 안보 보좌관들과 안보 관련 인원들을 전부 다 회의에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취득하기 전에 갖고 있던 정보랑 이제 정권을 획득했을 때의 정보는 다르거든요. 그런 걸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대선 주자들이 일주일 남짓한 시간 앞두고 무리하게 지금 어떤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대통령이 비어있는데 지금 이거 벌써 사드는 들어와 있고 알바끼를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말은 바뀌고 있고 하여튼 심란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음 주에 뽑힙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면 새 대통령이 들어와요.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무거운 과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뉴스닥 뉴스쇼 증권시장 상한가 보도에는 여론조사 기관과 김부겸 의원, 하한가 보도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준표 후보를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대선 며칠 전이에요? 하루 전. 와, 하루 전. 하루 전에 두 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닥, 감사합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함께했습니다. 들고 거기에 모시되 국민의당 입당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제3지대에서 뭐 말을 했더니만은 거기에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 뭐 홍준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힘을 빼버린 게 누굽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그 전국 주도권을 가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어쨌든 막차 티켓이 있었을 때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게 이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미 예측됐던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두 분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명쾌한 합의사항이 없는 거죠. 큰 틀에서 대충 얼버무린 상황에서 급하게 나온 거다 보니까 개헌이라는 큰 고리도 뭐 이렇게 강론에 들어가면 다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고 주도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집권해서 이렇게 간다면은 처음부터 삐걱대서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김종인 대표의 합류는 큰 변수는 안 될 거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진정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준석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주도권을 쥐었을 때, 잘 나갈 때,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그런 순간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모아냈다 하면은 진정성이 인정받고 더 힘이 높아지면서 굳히기에 들어갔을 텐데 이게 완전히 하락 국면에서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뭐 타겟책, 고육지책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또 뭐 극약 처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약 처방은 어떤 데 합니까? 진짜 마지막에 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약은 잘 안 들어요. 그때 이제 주도권을 잡았을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나오셨어요.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의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준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8일 남았습니다. 8일. 게다가 오늘 사실 노동절이어서 오늘부터 쭉 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왜? 이게 유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유세 지원하다 보니까. 목이 좀 고장나는 건 그래, 좀 잠기셨네요. 둘째치고 뭐 체력적으로 이제 유승민 후보가 그러니까 어제 대구의 야구장에서. 대구의 야구장도 가고, 대구의 그 김광석 거리 그쪽도 가고, 그리고 그 대구의 동성로에서 또 유세 이렇게 하고 했는데. 특이한 후보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요. 보수 후보인데. 그런데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막판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사실 유승민 후보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가 하락세를 보이고 문재인 대세론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런 걸 찾느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대결집도 아주 결집된 형태가 나타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홍준표 후보는 계속해서 나 양강구도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만 누르면은 그 역전만 되면은 난 양강구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워낙 지금 후보 확정된 다음에 한 7% 8%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급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까지 실제로 탄핵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 20%에도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이렇게 표현을 깔고 시작해야 되는 표가 한 20% 되는데. 20%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요. 오히려 만약에 후보가 김진태 후보로 됐으면은 시작점이 거길 거다. 이시에서 시작했을 거다. 확장성은 좀 덜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복잡한 구도를 단순화하려는 시도가 홍 후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표 결집이 마지막 있으니까. 변수로. 근데 이제 시간은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빨리 그 도지사 사퇴하고 빨리 뛰어들었더라면은 빨리 이게 결집이 될 텐데 거기서 한 일주일 까먹었고 그다음에 그 대지 흥분제 때문에 또 한 일주일 발목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집이 늦어지면서 이제 좀 뒤늦게 결집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준석 위원장 말이 다 옳지만 또 동시에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가 잘했다고 박수 30%. 이 30% 결집은 결국은 된다 이렇게 보는데 남은 변수 뭐라고 보세요, 소장님? 뭐 흔히들 뭐 후보자들이 뭐 교통사고라든지 큰 뭐 사고만 없으면 된다 또는 주위에서 말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남은 변수가 그것보다는 그 선거 구도의 변화라고 봅니다. 구도의 변화. 지금까지는 전통적 구도가 아니라
뭐 전통적 구도를 하면 흔히 그 이념 구도 또는 지역 구도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좀 깨어지면서 뭐 세대 간의 대결이라든지 정책 대결로 간다 이랬는데 그 세대 간의 대결, 정책 대결이 무너지고 전통적 구도인 이념 대결, 지역 대결 구도를 되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남은 일주일간 격화되면은 선거 판세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대결집이라는 게 일어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구도가 벌어지려면은 좀 구도가 간단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탄핵 이후에 탄핵 역풍 맞아가지고 한나라당이 다시 이제 조금 살아나려고 할 때 그때는 어쨌든 양당 체제였기 때문에 나중에 막판 보수가 결집할 때 별로 고민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제 대구에 가서 느낀 것도 그렇지만은 막판에 이제 뭐 부동층으로 있는 보수층이 소위 샤이 보수층이라고 하는 층이 뭉치려고 해도 답안지가 너무 복잡해요 지금. 네, 그게 이게 뭐 진짜 문재인 당선 저지를 위해서 뭐 2등 후보한테 몰아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오랫동안 보수의 적자 정당이었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집을 하는데 시간 차였을 뿐이다. 근데 그 결집해내는데 주문이 필요하죠. 그 주문이 뭔가 하면은 역시 안보 프레임이다. 이런 거. 과연 8일 안에 것이 먹힐 것이냐. 호 소장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고. 안철수 후보 측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샤이 안철수가 분명히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안철수다. 이것만 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안철수 표.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샤이 안철수가 발동을 하려면요. 그 샤이한 사람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투표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샤이 안철수가 진짜 샤이 안철수 상태로 있으면 투표로 연결이 안 되겠죠. 끝까지 샤이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고지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한 3주 전에 굉장히 고지율을 기록하면서 이제 분위기 탔을 때 저는 그때 전국 주도권은 안철수 후보에게 있었다 봅니다. 지금 시점에 전국 주도권이라는 거는 안철수 후보한테 있다 보기 어렵고 막판에 이제 불씨로 타오를 수 있었던 게 김종인 대표와의 어떤 연대 가능성이었는데 이거 다 안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과거에 김종인 대표 자르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 알면은 깜짝 놀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가지고 지금 결합을 물리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형태로 결합하잖아요. 무슨 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에 앉히고 통합정부 추진위원장 그런 자리를